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해야지. 어, 카메라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 예, 안 나오네.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도구교육과 교수 승성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 오늘 25년도 제2차 교육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교육 포럼에는 우리 학원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이병민 교수님께서 오늘 수능 언어 영역의 국어, 영어, 측정 타당성 제고, 변별력 편향성의 극복과 평가, 본연의 가치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어, 이병민 선생님께서는 사실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이 영역에 꾸준하게 오랜 동안 학생분들하고 또 연구자분들하고 연구를 진행해 오셨고, 뭐 해외 저널에도 이런 주제로 최근에 또 퍼블리셔 하셨죠. 예, 그래서 그 오랜 동안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에 이번에 이제 언어 부분하고 이제 또 영어 문항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어, 그러한 이제 문항들이 출제됨으로써 생기는 교육에서의 폐해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음, 최근에 좀 문제 제기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이번 이제 교육 포럼에는 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교육 포럼 연사로 이번에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평소에 생각하시던 뭐 칼럼도 많이 쓰시고 오랜 동안 여기에 대한 그 사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우리 그 사범대에 정말 몇 안 되는 스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또 토론은 우리 부설고등학교의 민재식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병민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또 현장 교사로서 어, 느끼시는 바 문제점을 또 공유를 해주시고 아주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두 분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네. 보내주시고 이경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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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기기 아, 들어가고 아, 있어요. 예. 열려 있어요. 잘 들리세요? 네. 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어,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내일이. 메리 그래도, 크리스마스. 네. 어, 쟤는 제 생일이에요. 어, 그래도 연말에 이런 귀한 자리를 우리 교정원 원장님이신 성상환 교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뭐 바쁜데 이렇게 토론자 선생님도 뭐 섭외를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는 못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뭐 영어과 선생님들도 관여가 되고 사실은 이제 국어과 선생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읽기 분야를 석사도 제가 읽기 분야로 논문을 썼고 박사는 이제 읽기하고 쓰기를 연결시켜서 라이팅으로 했는데 그 후에도 읽기에 대한 귀국해서 뭐 서울대학에 있는 한 10년 동안은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수업 강의 대학원 강의도 뭐 별별 강의를 제가 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썼지만 매 학기 한 번도 같은 강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부터는
제가 그냥 매 학기 읽기 세미나만 합니다.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그래서 최근에 주로 나오는 논문도 제가 배출한 석사 논문, 뭐 박사 논문도 그냥 거의 99%는 그 읽기 관련 연구를 한 거고, 제가 쓴 개인적인 논문들도 다 읽기 관련한 그런 연구만 최근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제가 영어다 보니까, 근데 한국 사회가 여전히 우리 사범대학에도 이 칸막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국어과 선생님들한테 그거 문제 있냐 하면은 표정이 약간 뜨하시더라고. 왜 영어과 선생님이 국어 시험 문제 가지고 얘기하시냐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 시간에 다루는 그 연구 논문들은 대개는 L1 연구들이에요. First Language Reading에 대한 연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연구가 훨씬 많이 돼 있고,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이번 뭐 국어 수능에 논란이 된 그 Simple View of Reading도 사실은 First Language Reading에 대한 이야기고, 뭐 제 세미나에서 항상 다루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그게 영어하고 국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여기 도어과 선생님들 많이 오시는데 다행입니다. 그거 뭐 독어도 관련이 되고, 불어, 뭐 다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읽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제가 주로는 이제 영어 얘기는 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PPT 전달해 드리고 어저께하고 오늘 다시 또 뭐 생각이 뱅뱅뱅 돌면서 조금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약간 제가 보기엔 인문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인문학적 배경보다는 약간 그 사회과학적인 이런 데에 더 이렇게 필이 꽂히는 사람 같아요. 저는 개혁, 무슨 뭐 혁명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뛰어서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영어 교육이나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도 이게 결국은 사회의 변화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열정, 이 도파민이 나온다 그럴까? 그래서 오늘 우연히 그 어느 저기서 봤는데 개혁 이러면 그쵸? 우리가 교육 개혁이든 사회 개혁이든 개혁 이러는데 이게 한자로 보니까 요게 이제 그 나, 아자, 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형상이라네, 한자에서는. 그 다음에 요게 몽둥이네, 몽둥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몽둥이질 하거나 아니면 어린 자식을 몽둥이질 하거나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가죽 혁자인데 어 그냥 동물의 가죽을 베낀 거는 피래요. 우리가 뭐 피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공을 안 한 가죽은 피고 가죽을 무드질을 막 몽둥이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낸 게 혁이라는 거예요. 가죽. 이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조금 개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매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가죽을 새로이 바꾸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치는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교육 개혁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거 뭐 수능 개혁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 포럼 한마디 해갖고는 될 건 아니고, 저는 정말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이거 뭐야? 네. 이게 오늘 우연히 보다가 송호근 교수 중앙일보의 칼럼에 봤는데, 이 앞에를 잘랐습니다. 제가 앞에 자르고, 이런 내용이. 이제 이게 세모, 나홀로 세모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쵸? 연말 연시 뭐 이럴 때 세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아마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감상을 쓴 건데 이제 자기가 500불 때 뭐 70년대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지금 2025년에는 우리가 3만 5천 불 세대잖아요. 그래서 급조된 부르주아 한국이라고 자기가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근데 현실은 냉혹하다. 전체 가구의 35%가 나홀로 가구이고 30대 7%가 미혼이고 저희 애도 30대는 아직 미혼입니다. 2030 세대 30만 명이 취업 포기자이고 3명 중 하나가 번아웃 상태. 저희 아이들을 봐도 사실은 정말 번아웃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또 다르고.
골든꿈을 배신하듯 풍요한 사회가 나만의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밀쳐낸다. 성장은 읽었으나 패자와 경쟁, 피로감을 위모할 정신적 자원이 고갈했다. 뭐 이젠 친구? SNS에 굳이 뭐 만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고. 여기 가보면은 기대 수준이 한없이 높아진 청년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아 헤매고 청소년들은 학원에 갇혀 살며 그쵸? 이제 뭐 이게 동네 친구들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원정 떠다니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3만 5천 불의 그 선진국이 되었었는데 우리 개인의 삶은 오히려 더 여기 뭐 젊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여기 그 학원에 갇혀 산다는 거. 제가 우리 사범대 선생님들하고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가외, 학원, 사교육 없어지겠어? 저는 이 표현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참 그게 그렇게 그냥 포기할 건가?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선생님한테 안 보여드리는데 어 저는 평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을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는 필요한데 평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평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뭐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냐, 이 질문도 참 답을 하기 어렵고,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건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야죠. 그렇죠? 특히 사범대학의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거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읽기 능력 평가인가, 이 논의는 제가 보기엔 전무해요. 전무하고 수능 체제,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뭐 주관식, 객관식 이 얘기만 오가거든요. 저는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객관식, 주관식,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무슨 뭐 주관식 이렇게 가도 좋아. 그러면 그렇다고 평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읽기 평가해. 그럼 뭘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근본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그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를 해도 그럼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킬 건가?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안 할 건가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빠져 있고 그건 변두리에서 제가 볼게요. 그 체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는 별로 그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평가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와시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게 이렇게 디렉트한 관계는 아니다 그런 연구들도 있지만 결국 평가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금과 같은 방식 말고 대안? 그 대안이 있으면 왜 지금에 당장 하지? 왜 못하고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평가 내용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없이는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제 느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오늘 주제가 뭐 독해 능력 평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대학 갈 때 평가했던 방식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제목이 속문 종합 영어의 영어 독해 지문은 왜 나쁜가 하는 게 제 석사 논문 주제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왜 나는 단어도 다 알고 문법도 내가 다 아는데 왜 읽으면 무슨 내용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학원 가고 그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왜 나는 단어도 다 알고 문법도 아는데 해석 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런 궁금함은 안 가져보셨어요?
그 제가 미국에 가갖고 이제 그 독해 이런 거 그 코스를 들으면서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고 신기해서 석사 논문도 쓰고 아 내가 이걸로 평생을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국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45년이 지난 지금도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론들을 많이 가져오고 뭐 가서 유학도 하고 했는데 제가 주로 했던 분야가 라이팅하고 리딩 분야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초교육원에 글쓰기 부장도 제가 한 5년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무주공산이에요. 장문학회라고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게 한 10년 전인가 장문학회 만들어졌고 독서학회는 독서학회라고 있긴 있는데 그게 교수들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여기 국어과에도 이 리딩을 연구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저기 단순 관점이라고 틀린 얘기가 나와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아, 이게 이분들이 모르시는구나. 단순 관점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 틀린 지문이 나와도 아무도 시비를 안 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데 아, 이론이 없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 높이 능력인가 이게 답이 나와야지 그 능력을 평가할 텐데 우리 소영선 교수가 평가하는데 학생들이 평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 아니, 평가는 예를 들어서 글쓰기 평가, 말하기 평가, 읽기 평가, 예를 들어서 뭐 듣기 평가하면은 듣기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듣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읽기 평가를 하려면 읽기가 뭔지 알아야지 읽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 평가니까 내가 평가를 하면 다 평가를 할 수 있다. 아니야. 평가는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읽기 평가, 쓰기 평가, 듣기 평가, 말하기 평가는 그 각 영역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아, 좋은 평가 모델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무엇이 독해 능력인가 하는 게 없다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하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월터 핀치라는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 콜로라도 대학의 볼도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독해 이론 그 벤 다이크하고 월터 킨치가 초창기에 작업을 많이 해서 초창기 논문은 벤 다이크, 킨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디스코스 컴프리헨션이 주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학부 배경이 언어학이지만 한국의 언어학이나 언어 연구는요, 이 문장 단위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저는 학부 다닐 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문장 단위로는 안 한다. 폰로지, 신텍스, 시멘틱스 지금도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 디스코스를 안 넘어와요. 아니, 근데 언어 현상이라는 게 꼭 센텐스에서 끝나나? 저는 그 센텐스 써보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 학교 다닐 때 진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더 큰 의미는 디스코스 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니, 문장 가지고만 놀아. 문장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론은 디스코스 컴프리hension이 이 80년도?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는 신분 거의 없을 것 같아. 이 너무너무 답답하지. 이 사람의 이론을 대개는 이제 그 디스코스 컴프레hension인데 이 사람이 주로 연구한 게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 사실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컴프레hension 자체인데 컴프레hension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곳이 리딩 컴프레hension 주로 이 양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층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을 시츄에이션 모델 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시츄에이션 모델. 그래서 영어로는 surface level, text based level, situation 모델 이렇게 이제 그 comprehension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사람이 뭔가를 듣거나 읽었어서 이해했을 때 그 뇌에서 벌어지는 그 이해의 그 실체는 요 세 가지 형태를 띠는데 최종 단계는 요 시츄에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서피스는 뭐냐면 그냥 그 문장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을 내가 읽었을 때 그 실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정확한 그 서피스한 폼은 1초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2분 전에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말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서피스 레벨은. 그 다음 레벨인 게 이제 텍스트 베이스인데 요거는 명제라고 그 프로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 클로즈 단위에 예를 들어서 뭐 서브젝트가 있고 프레디케이트 있고 이렇게 명제로 나누는 식의 그건데 요게 이제 텍스트 베이스 레벨. 그러면 텍스트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층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래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해했을 때 머릿속에 남는 것은 요거라는 요 시츄에이션 모델. 요거. 요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진정한 텍스트 이해는 상황적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요 상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게 대학원 다닐 때 이 시츄에이션 모델을 배웠는데 그 당시에 저 저자가 왜 시츄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럼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황인데 아니 리딩 컴프레hension이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왜 상황이라고 했지? 그게 제가 20년 동안 잘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상황이라고 했을까?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저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단어다.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아는 것. 그게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 그걸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추론. 이 추론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매우 오해가 있습니다. 이 추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의 활용. 그 다음에 기존 사전 지식과 연결 및 통합. 이 과정이 사실은 이루어져야지 요 시츄에이션 모델이 형성이 되면서 아하, 이 텍스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쭉 그동안 경험해 보면 여기를 이해라고 보지 않아요. 요거를 이해라고 봐. 뭐 텍스트 베이스 레벨에 이해한 거를 이해한다고 봐. 근데 정작 가르치는 선생은 사실은 요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자기는 시츄에이션 모델을 만든 거야. 근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나 이렇게 보면 말할 때는 요것이 이해라고 얘기해. 요거는 뭐냐면요. 그냥 문장 해석. 영어 같으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국어 수능 문제 같은데 학원 강사들 EBS 강사가 설명해 줄 때 보면요. 그냥 요걸 설명해. 그러면서 이해가 됐대.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이거 1998년에 나온 이론이고요. 이 켄치는 1983년부터 그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40년이 지난 이론이라고. 이런 이론 가지고 해외 논문 내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이미 다 끝난 얘기라고. 그런데 한국은 우주공사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전 너무 이거는 진짜 상황 모델을, 월터 킨츠 상황 모델을 CI 모델이라고 해요. Construction Integration 모델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 층으로 했을 때 그걸 Situation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붙여서 Construction Integration 모델이라고 CI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은 Construction and Integration이 일어나야지 Comprehension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잠겼다. 이 글을 읽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잠겼다. 그러면 대치동, 이게 이제 시골 사람하고 한국 사람, 서울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전 옛날에 대치동에 살았는데 대치동에 가끔 이렇게 물이 잠기거든요. 이렇게 지면이 낮아가지고.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잠겼다. 이 표현을 읽으면 독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걸 컴프레hension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근길 혼잡, 사고 위험, 버스 지연, 사람들이 우회하거나 지하철로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나요?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요 문장만 보면은 그쵸? 그게 텍스트 베이스 레벨의 안더스탠딩이에요.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잠겼다 그냥 끝. 근데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 도시에 살아서 이 복잡한 도로와 도로가 물에 잠긴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아마존 정글에 있는 사람이 봤다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로에 물이 잠기는 걸 경험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결국은 자기의 경험, 배경 지식 이게 들어간 거죠. 무의식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소설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정확한 거거든.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 문장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고 이 문장을 봤을 때 그 수많은 상황, 시츄에이션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모국어이면 그 시츄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 만약에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서 온 사람이에요. 사하라 사막.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렇게 미치하게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고려를 안 해요. 그걸 고려 안 해요. 그거를 설명할 이론도 잘 없는 거죠, 사실. 이 시츄에이션 모델로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데, 뭐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럭션 인티그레이션 그 이론을 쓴 것이 뭐냐면, 독자가 굉장히 리딩 컴프레hen션 과정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과 배경 지식과 이 텍스트 사이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컨스트럭션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이런 적극적 개념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이 그렇게 패시브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독자의 상태. 우리가 옛날에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어떤 소설을 20살에 읽었을 때하고 30살에 읽었을 때하고 50살에 읽었을 때하고 70살에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우리 다 얘기했거든요. 그럼 왜 그래? 텍스트는 똑같은 건데 내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읽는 독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은 그거를 다 반영한 모델이에요. 그것이 미디 컴프레hension. 그것이 컴프레hension이다. 인간이 뭔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컴프레hension. 그러니까 텍스트에 모든 미닝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학 이론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문학에서 얘기하든 심리학에서 얘기하든 교육학에서 얘기하든 다 똑같아요. 뭐 해석이라고 문학에서 얘기하고 뭐 디컨스트럭션 얘기하고 뭐 별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에서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 이해는 이해는 객관적으로 제공된 정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하는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게 컴프레hension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글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히 해석한다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한 것이 텍스트에서 단어와 문장은 어떻게 보면 촬영된 수많은 원본 영상 클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 클립. 그러면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 있는 한 편의 영화로 만드는 것을 편집이라고 한다면 그 한 편의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독자가 만듭니다. 텍스트가 그렇게 의미 있는 하나의 완성된 그 그림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것은 독자라는 거예요. 그 독자의 읽기 능력, 독자가 가진 배경 지식, 경험, 이런 걸로 해서 이 텍스트를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건데 이거를 알면 이 수능 시험에서 주어지는 이 텍스트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를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 이해는 단순 정보의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단어의 합이 이해가 아니고 규칙 논리가 이게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되게 좋아해. 뭐 국어 수능 시험, 영어 수능 시험, 뭐 논리력을 본다? 리딩 컴프레hension은 논리력 보는 게 아니에요. 컴프레hension을 보는 거지. 무슨 논리학, 철학 논리학 시간인가? 국어 시간이? 영어 시간이? 아닌데 그걸 되게 좋아해. 뭐 논리적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추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다 오해예요, 제가. 추론은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추론과 리딩 컴프레에서 얘기하는 추론은 완전히 다른 개념. 근데
추론하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아. 그게 굉장히 근사하게 봐. 이 추론 능력이 되게 중요해.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부가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리딩 컴프레hension에서 추론이라는 것은 그 논리학의 추론이 아니에요. 읽기에는 맞는 결론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 결론인 게 논리적 추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 죽는다. 뭐 아인슈타인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죽는다. 이건 논리적 추론이잖아요. 리딩은 그렇게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되는 상황, 세계, 상황을 머릿속에 만드는 게 리딩이라고. 말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리딩 컴프레hension이지 이 논리 관계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읽기에는 퍼즐 조각을 세는 일이 아니라 퍼즐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퍼즐 조각이 완성돼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완성하는 사람은 독자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텍스트는 독자에게 야 이렇게 읽었으면 좋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아라고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텍스트가 저는 그렇게 이해해.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독자가 아 이게 이런 의미인가 이게 이런 의미인가라고 자기가 이 코히런트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리딩 컴프레션인데 우리는 텍스트에 완벽하게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믿는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학교에서. 텍스트 속에 정보가 있다는 거야. 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답이 나오지 않냐? 선생님들이 EBS라 다 그렇게 설명해. 자기가 그 텍스트를 수십 번 읽었고, 자기는 성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자기가 보기에는 텍스트에 정보가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새빵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는 내가 단어도 다 알고 문법 해석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텍스트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학원 선생은 알았던 거야. 저는 몰랐지. 아까 construction integration에서 이게 인티그레이션이 게 뭐냐 이것도 사실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심플 view of reading에서 그 랭귀지 컴프레hension이 이렇게 심플한 게 아니듯이 construction integration 할 때 이게 인티그레이션이 간단한 개념은 아닌데 이게 전부 이제 인지과학,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지과학자예요, 월터 피치가. 그래서 인지 과정에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컴프레hen션 활동을 설명할 때 억제, 강화, 연결, 추론, 갱신 이런 모든 과정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그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 이 텍스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도 실패하면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는 상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컴프레hension을 물어보려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이 제가 이제 낯선 개념, 우리나라 그 영어와 국어 수능 지문을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어저께 수능 지문, 국어 지문을 봤거든요. 거기에 그 법조문. 내가 그걸 봤는데 이런 거예요. 낯선 개념. 제가 지금 60 중반인데도 난 그런 글 처음 읽어봤어요. 내가 법조문을 내가 왜 읽어? 내가 무슨 저기 고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법학 전공도 아닌데 낯선 개념, 낯선 단어, 전부 낯선 단어, 전부 낯선 단어. 낯선 문장의 글, 그걸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낯선 개념 ABC가 막 있고 새로운 영어가 있고 복잡한 문장 구조고 배경 지식이 내가 전혀 없어. 지금 학생들이 보는 게 딱 그 지문이거든요. 그러면 독자의 머릿속엔 뭐가 이루어지느냐? 각 문장을 읽을 때마다 단어 의미 후보가 여러 개가 이제 활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지적으로 보면은 내가 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컨스트럭션과 관련된 모든 의미가 일단은 그 액티베이션이 돼요.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는 거야. 아,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이 말을 했고, 다음 문장에 했는데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문장마다 새로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의미 덩어리가 생긴 상태가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인티그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상태. 그러면 컴프리hension이 안 된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의미 재료는 많지만 아직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이 테이블 위에 각종 재료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섞어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지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애들의 머릿속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해를 했다고? 이번에 만점 맞은 애가 그거 이해해서 제가 보기엔 그 답을 골랐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번 까보자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평가원은 절대 안 까니까 제가 한번 까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돼. 상황 모델에서는 리딩 컴ponent은 텍스트 정보 곱하기 배경 지식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텍스트 정보가 아무리 리치하게 있어도 이 곱하기 관계잖아요. 배경 지식이 제로면 이 곱하면 뭐예요? 제로예요. 컴프레hension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법조문에 보니까 뭐 담보 얘기 나오고 뭐 별별 얘기가 나오더라고. 보증, 뭐 보증인 뭐 연대 보증 뭐 지가 아니 난 진짜 우리 서본적 선생님들 진짜 머리띠 두르고 그거 항의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연대 보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담보? 담보물? 우리 애가 지금 변호사인데도 걔가 읽을 때마다 담보물 하면은 아직도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3짜리 애가 담보, 거기 뭐 물건, 뭐 채권자, 뭐 주채무. 나는 진짜 아마 물어보면 아마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그거 문제를 낸 사람들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건 진짜 받아들이고 낯선 개념이 많을수록 연결할 기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념을 걸어둘 고리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문장들이 다 따로따로 인티그레이션이 안 된 건 컴프레션이 안 된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놓은 문장은 읽히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상황, 모형, 부재의 신호이며 이해가 안 된 상태라고 우리는 봐요. 컴프레션이 안 됐다는 거죠. 낯선 개념이 흩뿌려진 그 개념은 사실 자기 배경 지식은 다 어휘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한 분야를 알 때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단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배경 지식은 이 단어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낯선 개념들이 흩뿌려진 배경 지식이 부족한 그래서 독자가 겪는 어려움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를 하나의 상황으로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 심플 뷰 오브 리딩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단순 관점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SV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축약해서. 그래서 심플 뷰 오브 리딩 이렇게, 그러니까 읽기의 단순 견해. 저는 뭐 그렇게 번역하는데 단순 관점 이렇게는 번역 안 하고 단순 견해라고 번역하는데 이 이론도 무지하게 오래된 이론이에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이분 강의도 들었는데 오래된 이론. 근데 전혀 한국에 수입이 안 됐고 갑자기 수능 시험에 등장. 이것도 요거는 뭐냐면 이건 first language reading을 하는 그 모국어를 지금 배우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의 reading comprehension 능력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플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word recognition 곱하기 language comprehension이 reading comprehension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긴데 당시에 막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는 리딩 워라고 해갖고 리딩이 뭐고 리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리딩 워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거프라는 교수는 마이너였어요. 마이너리티.
그 많은 교수들이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했는데 이 양반은 고집스럽게 리딩은 그게 아니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겼어요. 요거. 이 양반은 끝까지 리딩이 뭐냐? 요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워드 레코니션, 디코딩. 요것이 리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바트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트맙. 이게 요거는 리스닝도 사용되는 거고 리딩도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리딩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그럼 리딩의 고유한 것이 뭐냐? 그건 요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파닉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파닉스. 디코딩하는 거. 근데 다른 교수들은 야, 그게 리딩이냐? 뭐 이러고는 했는데 결국은 이 거프 교수가 이겼어요. 지금은 파닉스를 다 해요. 이거를 그 수능 국어 지문 1번부터 3번까지 나왔는데 그 수능 지문 읽어보시면요.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근데 평가원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이것도 설명하면 어려워. 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랭귀지 컴프레hen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리버사이드에 있는 김영숙 교수라고 있어요. 그레이스 김영숙 교수가 Simple way of reading is not simple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이게 심플하다니까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그 수능 지문도 요 랭귀지 컴프레hension이 뭔가를 오해한 거예요. 이 랭귀지 컴프레hension이 뭔지 오해했다고 그 수능 지문을 읽어보시면요. 요거를 오해해서 설명해 놨다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야. 이거 심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 다음에 이게 곱하기 관계도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냥 이거의 합인 것처럼 설명했다. 아니에요. 이거 곱하기 관계래. 그러니까 이걸 엄청 잘해. 이게 제로야. 그럼 제로예요. 이걸 엄청 잘해. 이게 제로야. 그러면 제로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문맹자. 문맹자는 이거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딩 컴프레션 제로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파닉스 좋아하잖아요. 영어 할 때. 윤 선생 영어 이게 다 파닉스 돈번 회사거든. 파닉스 열심히 가르쳐. 근데 걔네들은 영어 이걸 모르잖아. 그럼 읽으면 제로. 이렇게 설명한 거야. 깔끔하지. 깔끔한데 요게 뭐냐, 이거. 이건 복잡해. 그래서 심플 베어 블리딩 is not simple이라는 논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거를 오해해. 많은 연구자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제3세계권, 한국을 포함해서. 제가 그래서 그 논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설계가 돼 있다. 그 연구 논문이 심플 뷰어 리딩을 이용했는데 요 컨스트럭트에 대한 실험 도구가 잘못돼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능 지문도 요거를 잘못 설명하고 자기가 잘못 설명한지 몰라. 그러니까 랭귀지 컴프레hen션 보실 때 제가 자꾸 여기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제 글이 아닌데 여기 제가 따온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processes involved in comprehension are dependent on having specific knowledge in a content area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법조문을 읽는데 법조문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스페시픽한 knowledge가 없으면 내가 컴프레hension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논리는 뭐냐면은 아니 왜 국어 시험에 법대 애들 지금은 법학부가 학부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거 다 대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법학은 안 가르칩니다. 근데 왜 법조문을 들이대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유가 안 돼요. 스페시픽 컨텐츠라니까요. 거기에 난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법조문 국어 시간에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면서 그 평가는 왜 해요? 사기지. 제 문제의식의 덜은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독해 능력 평가는 주어진 글 내용에 대한 평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우리가 되게 독해 평가는 이게 지문을 주잖아요.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대해서 뭐 오지선다를 주는데 그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 애가 이 지문을 이해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 지문을 준 거잖아요. 글 읽기니까. 근데 주어진 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5개 선택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적당한 답을 못 골랐어. 그러면 이거는 뭘 평가한 거죠? 선택지를 읽는 능력? 이걸 평가한 건가? 그러면 그게 독해 능력 평가가 되나요? 그러면 지문을 주지 말지 아예? 왜 지문을 줘? 근데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요. 읽기 능력 평가니까 그 지문을 이해하라는 거야. 그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문을 이해했어. 그런데 선택지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헷갈렸어, 순간.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찍었어. 틀렸대.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했는데, 제가 이 문제 이거 공부하느라고 어저께 밤샜어.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글도, 정말 난 정말 우리나라의 이 글과 글 읽기와 글 쓰기에 대한 저는 그걸 문해력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우리 예전에 점심 먹으면서 제가 독서 우리나라 역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이 글이 너무 형편없어. 이 글을 제가 뜯어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조문의 해석을 할 때, 이게 지금 올해 5번부터 9번, 4번부터 9번까지 국어 수능 지문이에요. 근데 이게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법조문을 해석할 때, 물리 해석 1, 때로는 체계적 해석 2, 때로는 역사적 해석 3,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법조문을 해석한다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 같으면 뭐라고 읽겠어요? 이게 약간의 주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 글에.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어,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놓고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예로서 담보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 세 개의 해석에 대한 예래로 내가 담보를 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독일이나 미국이나 글 쓰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쓸 거 아니야. 야, 법조문 해석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1, 2, 3인데 그 예로 내가 담보를 들려다 한다면 그 밑에 글은 무슨 내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담보에 대한 물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래 놓고 질문이 뭐냐면은, 지문이 4번 문제가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약간 뭐냐면, 그 가의 글의 그 내용 전개, 그 전체 매크로 스트럭처나 아니면 그 them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말도 표현도 이래. 내용 전개 방식? 그래, 이거 뭐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체 주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지가 나오거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텍스트는 이해했는데 선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선지 때문에 헷갈려 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텍스트를 이해 못한 거예요. 선지를 이해 못한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똑같아.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렇게 첫 번째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요까지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 방법을 구분해 제시하고 요거는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 요 얘는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아이씨 무슨 말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 억지로 말장난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응? 아니 이 문장이 얼핏 읽으면 비슷비슷한 얘기지 뭐가 엄청 달라. 아마 선생님들은 야 너 여기서 여긴 사례라고 하지 않았냐 아마 이 얘기 할 것 같아. 어?
여기는 입장을 대조하고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지문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를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지의 요 대조하고 사례하고 구분이 뭔지를 그걸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서 읽어야 되는 게 그 리딩 컴프레hen션 테스트예요. 응? 아니, 진짜 그게 리딩 컴프레hen션 테스트예요? 수업 때 실제로 선택지를 수업합니다. 선택지를 끊어서 여기까지 맞았지만 선택지 부분이 틀렸으니 틀렸다. 그래서 너가 선택지 뒷부분을 잘못 봤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수업. 아니, 근데 이게 참 대학 교수인 저도 이걸 읽어보면 뭔가는 차이가 있는 건 알겠지만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그게 정확한지,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장난이지. 사실은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한 거는 이 글이요. 보시면은, 나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제를 소개한 거고, 요 나머지는 전부 담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이 담보의 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 법조문의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것도 헷갈려. 이거 시비 걸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 짧은 글에서 여기까지 거의 3분의 2가 담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담보에 대한 글이에요? 아니면 법조문 해석에 대한 글이야? 이거 영어에도 이래요. 영어에도 보면 제목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제목과 관련된 글은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목이네. 이게 진짜 우리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작 그리고 또 이 글에는 뭐냐면 담보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얘기는 없어. 없다고. 글이 완성된 글도 아니에요.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라이팅 가르치잖아요. 라이팅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야, 글이라는 것은 구조가 있다. 그래서 네가 토픽 센텐스를 얘기해. 자, 내가 여기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조문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한다. 물리, 체계적, 역사적. 자, 그러면 우리가 담보를 예를 들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게 잘 쓴 건 아니에요? 그게 잘 쓴 건 아닌가? 학생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다 맞힐까 봐 겁이 나는 모양이지? 이거 그런 글도 아니야. 그 다음에 나 같으면은 그 예로서 하면 난 띄었을 것 같아.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다르잖아요. 우리 국어에서는 단락을 뭐라고 가르치나요? 우리 영어에서는 단락은 패러그래프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패러그래프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단락은 나눠. 이거는 지금 이 얘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럼 패러그래프를 나눠야지. 나누지도 않았어.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고 애들한테 그냥 막 물어봐. 저 그래서 말장난. 국어 능력은 이런 말장난에 빠지지 않는 능력인가? 이게 애들 국어 독해 능력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그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우리 외국어 하시니까, 그쵸? 애들이 외국어 리딩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어휘잖아, 어휘. 그쵸? 리딩 컴프리hen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휘잖아요, 어휘. 이 어휘 보세요. 물리. 나는 아직도 이 물리가 뭔지 모르겠어. 한자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국어로 물리하니까 이게 물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담보, 유상계약, 목적물이 뭐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적물, 매도인, 하자, 손해배상, 매수인, 대금, 청구, 채권, 물권, 금전, 채권, 강제집행, 배당, 실현, 금전, 채권자, 담보물권, 채권액. 이게 그 텍스트 나옵니다. 이거를 국어 시험이라고 누가 서포트 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우리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이게 국어 시험이라고? 이거는 로스쿨 시험이지. 아니, 나 이거 평생 동안 나 이거 몰라도 잘 살았는데, 왜? 아니, 대학에서 법학부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걸 고3 애들이 읽어야 돼? 리트 출제자가 이번에 들어간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이제 그 소설 같은 거, 시 이런 거는 이게 해석이 갈리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답이 똑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과학 지문, 그죠? 이런 것들.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애들이 그 4번부터 9번을 풀려면 그거를 막 인텐시브하게 읽어야 되고 이 나까지 읽어야 돼. 근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 나 지문은 보증, 채무자, 이행, 주채무자, 보증인, 주채무, 주채무자, 보증, 채무, 담보기능, 채권자, 채무, 유상계약, 금전채무, 간주, 연대보증, 특약, 보증계약, 연대보증 이 단어만 나와. 다른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 아니, 막 머리가 뒤집어져.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보증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요새 애들은 열거란 단어 알아요? 보증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주요 내용을 열거하는 거하고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미묘한, 애매한, 확실하지 않은 의미를 차이를 읽고 구분해내는 능력이 제가 보기엔 더 관건이에요. 관건인데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래 다행히 답은 맞췄더라고. 어떻게 맞췄냐면요. 가지문을 읽으니까 정답인 게 한 세 개가 걸러 나와. 그 다음에 나지문을 읽으니까 정답인 게 두 개로 걸러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조합이 그 2번인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2번을 찍었더니 맞더라고, 답은. 근데 그거 전체 과정이 제가 보기엔 한 15분 걸린 것 같아. 15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옛날에 이런 두 갈씩 글쓰기, 미갈씩 글쓰기 다 배운 것 같은데 그 수능 지문은요, 이건 두 갈씩도 아니고 미갈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 틀리게 하려고. 그래서 막 인텐시브하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보를 막 압축해갖고 넣는 거. 설명도 없고. 이 시간 뭐 어떻게. 그래서 한 시간 치면. 저는 사실은 뭐, 뒷얘기는 영어에 대한 얘기인데, 영어 한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너무 심하면. 이게 다 띄우고,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고. 제가 쓴 논문 얘기만 잠깐 하고. 이게 추론은 그 리딩에서 추론은요, 논리적 추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그래서 페북에다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위한 벌써 추론책이 나왔더라고, 학습지 교재가. 근데 추론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추론을 하게 돼서,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지금 가시는데 도로에 차가 두 대가 서 있어요. 도로 한복판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차 주변에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 뭐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충돌 사고 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거야. 왜? 그런 걸 장면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은 사고가 났나? 나하고 당연히 추론을 하게 돼 있어. 이건 논리적 추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데 추론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근데 저기 뭐 부시맨이 그 장면을 봤어. 부시맨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할 거예요? 그거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에 경험과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없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 킬러 문항을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거예요. 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킬러 문항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요, 100% 틀리는 문항이에요. 100%. 그거를, 자, 이 스마트폰이 내구성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데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야지 이 스마트폰에 대한 내구성, 충격,
흡수력을 잘 테스트한 거거든. 이 스마트폰. 이걸 이 떨어뜨리는 충격 실험을 한 거야. 이걸 몇 미터에 떨어뜨려야지, 예? 테스트를 잘한 거예요. 이거 10cm에서? 그럼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1미터? 1리터는 남자들 떨어뜨릴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들고 가다 톡 떨어뜨리니까. 여기서 안 깨져.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뚝 떨어뜨려. 그럼 한 1.5미터? 아니면 저 10,000미터 위에서? 필러 문항은 고등학생들을 놓고 이 스마트폰 테스트를 하는데 10,000미터 높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된 평가다? 응? 삼성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삼성이 이거 스마트폰 하면서 10,000미터에서 떨어뜨려갖고 우리 거는 10,000미터에서 떨어져도 뭐 괜찮다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테스트 안 하고? 응? 응?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냐?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테스트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냐, 이게. 제가 보기엔 스마트폰 같으면 그냥 2미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죠? 뭐 혹하다 다리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2미터에서 떨어져도 우리는 안 깨진다 그러면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너희들이 이 정도를 했을 때 응? 너희들이 맞출 수 있으면 너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10,000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럼 다 떨어지는 거지. 그걸 어려운 시험이다. 저는 그래서 그걸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타당성이 없는 시험이지. 그걸 왜 어렵다고 얘기해? 제가 사실은 뭐 한 올해만 요거 2편 썼는데 요거는 빼고 제가 요거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 문제, 이게 사람이 진짜 안다는 게 제가 성문 독해 지문이 왜 나쁜 지문인가 하는 게 너무 짧아서 주어진 정보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석사 논문 쓴 거거든요. 근데 거의 40년이 지나가고도 The Passages to Brief 이게 이 논문 제목이에요. 텍스트가 너무 짧다는 거. 근데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대학에 입학한 3, 4학년 학생들, 그 다음에 탭스 성적이 800점 이상. 그러니까 영어교육과 대학원에 오려면 탭스 성적 기준이 800점이에요. 영문과하고 영어교육과.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도 가장 우수한 아이들. 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능 시험을, 수능 시험을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볼 때 원래 시험을 길이를 그대로 두고 제가 길이를 늘린 거예요. 충분하게 컨텍스트 주고 애들이 그 텍스트만 봐도 그 영어 실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분량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이게 IBT 토플이고 이게 쭉 우리나라 시험인데 보세요. 우리나라 시험이 글 길이가 제일 짧아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은 평균 길이 단어 개수가 158개. 이게 무슨 리스닝도 아니고 리딩이라는데 180, 158단어가 평균이에요. 전부 200단어 미만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는데 이해하라는 거야. 난 이게 도대체 뒤로 자빠져. 전 세계 시험에서 가장 짧아요. 우리나라 시험이요. 옛날에 탭스도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IELTS 영어 그 영국 영어 시험이거든요. 이거 되게 길어요. 이거 밑에 글이 더 있어요. 더 있는 글을 줄 때도 얘네들은 앞대가리에 이걸 줘요. 이게 뭐냐면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의 글이다라고 줘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기서 이 단어들이 등장할 때 이게 어떤 맥락의 어떤 내용의 글인지 내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글은요, 딱 요만큼 줘.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첫 문장을 딱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나는 거의 2분 걸려. 영국 시험 같은 데는요, 이 긴 글을 줘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게 시험에 사용한 글인데 이게 월터 히트만에서 나온 글이고 뭐 temporal resolution 요 세 개 지문을 썼는데 그 길이를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요게 수능 지문이고 우리가 이게 늘린 거예요 우리가 한 2배 정도 늘렸죠.
그래서 이게 읽기 난이도예요. 읽기 난이도인데 요 16이라는 것은 16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수준의 글이라는 거예요. 이 글이. 이 글이. 이거는 10학년, 요거는 9학년. 이 정도 수준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영어 수능에 나와요. 해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 평가에서 쓰는 게 아이템 difficulty라고 해서 정답률 얼마나 많이 정답을 맞췄느냐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길게 준 거는 우리 80점 이상 저기 800점 이상대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거의 80% 내지 70% 애들이 그 세 개 긴 글은 정답을 맞춘 거예요. 맞췄는데 짧은 글을 주니까 정답률이 48%, 70%, 48%훅 떨어져. 그러니까 800점 이상의 서울대 애들도 그 수능 지문을 주니까 반타작밖에 못한 거예요. 여기.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어려운 거는 잘하는 애들이 맞추고 쉬운 거는 못하는 애들이 맞추고 이게 이렇게 해야지 좋은 시험이잖아요. 변별을 잘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별을 얼마나 잘했냐를 봤는데 긴 텍스트는 이렇게 변별도가 나와요. 0.3, 0.27, 0.4인데 여기는 0.07 마이너스 이거는 얘기는 뭐냐면요. 못하는 애가 맞췄고 잘하는 애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0.3 이상 정도가 나와야지 좋은 문항인 거예요. 요거 다 0.3이 넘잖아요. 얘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 문항은 좋은, 그러니까 애들의 능력을 잘 구분해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항은 애들의 능력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왜? 찍었으니. 이거 만약에 정보 공부에서 수능에 이 빈칸 채우기 영어 빈칸 채우기 문항에 몇 등급 아이들이 맞췄는가를 제가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요. 그 맞춘 애들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골고루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다 찍었습니다. 근데 1등급, 2등급 애들이 조금 더 정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걔네들은 나머지 세 개는 버릴 줄 아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맞히기 때문에 확률이 50%고 이 3등급 이하의 애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찍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20%일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낮지만 그러나 정답자들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골고루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건 허무맹랑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리튼 리콜을 시킨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가 그 이해한 거를 한번 글로 써봐라라고 이제 시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프레임은 아까 그 월터 킨치의 그 텍스트 베이스 레벨 그 프로포지션 하는 그 프레임을 썼어요. 써서 대개는 이제 텍스트 레벨을 1, 2, 3, 4 해서 이게 이 레벨 4가 가장 하이 레벨의 그 메인 팀을 얘기하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짧은 글을 읽은 아이들은 요 정도밖에는 이 텍스트가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긴 글을 읽은 애들은 상당히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해했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기 보이죠? 이게 긴 텍스트를 읽은 아이들은 여기 그 레벨 4가 여기 쭉 올라가요. 얘네들은 읽긴 읽었는데 무슨 텍스트,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제 추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 추론이 되는데 추론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시츄에이션 모델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제 추론을 누가 많이 했냐 하면은요. 이게 일관되게 재밌게 나오는 게 롱 텍스트를 읽은 아이보다 숏 텍스트를 읽은 아이들이 추론을 훨씬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절대 추론의 숫자는 짧은 텍스트를 읽었을 때가 훨씬 많이 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애들의 이 추론이 정확했느냐, 정확하지 않냐. 이걸 따져보면은 쇼 텍스트를 읽은 아이들은 추론을 많이 하긴 했는데, 내용이 다 틀려. 이거 엉뚱하게 추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너무 엉성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도대체 이 글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자기나 말한 대로 랜덤하게 추론을 했는데 추론 내용이 상당수가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답은 맞춰. 이게 현실이에요. 국어요 똑같아요. 제가 보면. 안 해봐서 그렇지. 답은 맞췄는데 텍스트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데싱이라든지 전략을 잘 사용해서 답은 맞춘 거예요. 그것이 1등급, 2등급 아이들. 제가. 그러니까 걔가 리딩 컴프레hension을 잘하는지 뭔지는 알 수 없어. 하여튼 뭐 그런 나름의 역량 아니면 훈련의 효과 뭐 이런 거는 있겠죠. 여기 잘 돌아가잖아요. 그럼 영어에서나 독어에서 요거 잘 돌아가는 애를 고르자고요. 그럼 수학 시험도 보지 말지. 그렇죠? 국어 시험에서 저기 물리학, 천문학 지문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물리 시험 보지 말지 왜? 그렇잖아요. 그거 배경 지식 테스트거든요. 배경 지식 테스트라고. 배경 지식 테스트를 왜 국어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전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저는 그냥 우리 학생들 데리고 세미나 시간에 지난 15년 동안 계속 떠들고 앉아 있지. 이게 뭐 어디 확산될 방법도 없고 저 혼자 떠들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오늘 이래봐야 또 뭐 도옥과 선생님들 몇 분 오셨기 때문에 참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살아남아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니까 학교는 안 하잖아요. 학교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시죠? 안 해주니까 애들은 어디 가야 돼? 학원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있는 애들은 가는 거고 없는 애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 사는 거거든. 애들이 학원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범대학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해줄 게 없다?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왜 해줄 게 없어요? 이 상태를 방치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걸 방치하냐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걸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게 연구 대상이 안 되나 이런 거? 이거 저질이라서 연구 내용이 하찮은 거라서 아마 심리는 이런 것 같아. 뭐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애들이 어떻게든지 지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의 원룸들은 그중에서 걸러져 갖고 와. 우리는 그놈들만 받으면 돼. 내가 굳이 뭐 그거 어떻게 뭐 이걸 내가 왜 해? 내 분야도 아닌데. 약간 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응?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그러니까 이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수능을 개편한다 뭐 절대평가한다 뭐 그럼 내가 보기엔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똑같이 가르칠 거고 그럼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교육이랑 똑같은 거지. 경쟁만 조금 약화되는지 뭐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애들이 배워야 할 걸 못 배우고 뭐 능력을 쌓아야 할 걸 못 쌓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쓸데없이 연말에 괜히 엉뚱한 얘기 떠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선생님 예, 토론 준비하셔서 신기식 선생님 호랑이 다가오겠습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게 이제 저는 현장에서 이제 9년째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저는 아무래도 현장의 실천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연구나 이론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저희는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막연하게 괴로워하고
읽기나 뭐 쓰기, 국어를 가르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국어가 아닌데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아까 말씀하신 걸 똑같이 가르칩니다. 선택지를 먼저 소거하는 거야. 확률을 높여야 돼. 그리고 선택지를 세 부분 정도 나누면 꼭 뒷부분에서 틀린 말을 써. 거기에 너 걸린 거야.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 느낀 이 괴로움을 제발 잊지 말고 졸업하면 잊는다. 잊지 말고 가서 좀 바꿔다오. 음.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연구자 교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따로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현장에 몇 가지 떠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교수님 내용 중에 일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뭐 몇 가지 해보면 수능을 대비하는 국어 수업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말이 텍스트를 벗어나지 마라. 네 생각을 하지 마. 혼자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문학에서도 그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문학의 해석은 혼자 읽을 때 하고 시험 칠 때는 주어진 걸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선생님, 저 질문이 합니다. 있는데, 저도 그거를 인터넷에서 많이 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어 시험 아까 비문학은 분석해 주셨는데 문학 문제 같은 경우 한국의 수능 문제는 보기 박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줍니다. 이 텍스트를 어떤 맥락과 방향성으로 해석해야 되는가가 보기에 주어지고 그 보기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적절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답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예로는요. 제가 시 수업을 할 때 시는 정답이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봐 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시의 저항적인 어떤 화자의 태도를 보고 아 이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시어를 잘 봐서 고3 아이한테 너무 잘했다 했는데 사실 그 시는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에 대한 저항의 의식을 담은 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 아이가 찾아와서 화가 나서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이 시를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로 읽었는데,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해석도 맞아. 하지만 그 작가의 그 창작 연대나 이런 맥락을 보면 일제의 저항을 담았을 거로 추측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그 아이한테는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수능 시험장에서 그렇게 쓰거나 골랐으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문학 시험이고요. 그래서 문학 수업이 문학을 읽고 해석한다거나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고 해석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적 이해에 대해서는 국어 교사 내부에서도 그건 국어의 선을 넘어섰다고 이해해요. 이게 저희가 가진 오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A는 B, A는 C 이 관계가 언어 정보로 그냥 구성이 돼 있고 그 언어 정보를 정말 많이 던져주는데 그중에 가릴 걸 가려서 정답만 고르는 그런 훈련을 현재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또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외롭고 슬프면서도 또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국어교사 내부에서도 이것은 국어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고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시험의 형식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일부 선생님들이 제가 느낄 때는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국어교사 이제 교육을 하려고 모여보면 많이 우십니다. 음. 자기 현장에서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저도 느끼지만요. 저희가 모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걸 학문적으로 교수님처럼 연구하지 않아도 학생들도 제대로 읽으면 내가 제대로 읽었다는 건 바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자기 생각에 갱신이 일어나면 엄청 기뻐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가지는 슬픔은 이걸로 대학을 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수능 따로, 국어 따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구성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뭐 선호 수령 평가를 도입해 보기도 하고 수행 평가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해보기도 하는데 이 대단위 평가 수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왜곡된 형태가
아이들한테 주는 힘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수능을 어떤 식으로든 고민하고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정답이다. 아름답고 즐거웠지만 결국은 이걸로 난 성과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받기 때문에 저 같은 교사를 아주 이상주의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주 큰 유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례는 국어 교사 안에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대체 진짜 불가능한 건가 싶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국제학교, 독일 아이들이 다니는 서울국제학교에 독일어 선생님을 한번 인터뷰하러 찾아간 적이 있어요. 독일어 수업 때는 다 선원수를 평가치고 오픈북 테스트 한대요. 근데 어떻게 채점을 하고 그걸 어떻게 점수를 주시나 궁금해서 현장 선생님, 독일 선생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거 다 읽고 채점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아까 교수님 말씀이랑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근데 객관식으로 하면 찍잖아요. 찍어서 맞추는 그럼 한국 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저희가 그냥 그쵸. 찍어서 맞추는 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았고 두 번째는 그 국제학교 시험에서 파우스트를 가지고 시험을 치시는데 책을 들고 올 수 있어요. 수업 때 썼던 책을. 근데 그 책을 막 시험 기간에 필기 막 해가지고 메모를 막 해서 들고 오는 유일한 국적의 아이가 한국 국적 학생이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그냥 하라고 한대요. 왜냐면 너가 거기서 오는 거 아무 시험 칠 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냥 어떤 표면적 차원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필기해 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그걸 미리 쓰나 안 쓰나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저희가 이 틀 안에 갇혀서 몇십 년을 살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학교에 와서 고등학교 9년 동안 이 수능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이 틀 안에 있어서 틀 밖을 보지 못할 뿐이지 가능하고 아이들도 해보면 이게 좋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원수련 평가라는 형식을 바꿔가지고 이 텍스트에 대한 너의 이해를 써보라고 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씁니다. 내신 시험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진짜 많이 하는 말이요. 성적 확인시킬 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등급 떨어지면. 그럴 때 정말 너의 국어 실력이 지금 시험 점수는 아니야라고 제가 국어 교사인데 그 시험 출제한 사람인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가라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평가만 있는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그냥 혼자 들으면서 자료 보면서 고민했을 때는요. 지금 수능은 상위권의 아주 미세한 변별을 위해서 아주 일부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시험이고, 언어, 국어, 영어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냥 정보 처리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너무 명료하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함정을 딛고 정보 처리에 성공해내면 정답을 맞추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어떤 상황과 맥락과 통찰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수능 치고 자기가 무슨 질문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합니다. 와닿은 글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근데 수업 때 저희가 같이 읽었던 책이나 단편 소설은 제목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종종 연락 옵니다. 이런 내용의 이런 이야기했던 책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기억에 남는 텍스트나 책을 많이 심어주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아프게도 아주 일부 국어 교사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겪다가 좌절하는 교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계기로 뭐 이렇게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대학원 선생님이시나 또 현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교류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졸업하고 바꿔줘. 잊으면 안 돼. 너 졸업하고 서울대 이제 붙었다고. 올해 저희가 서울대 붙었다 했는데, 너 서울대 붙었다고 잊으면 안 돼. 꼭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는 있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 구조의 특성은 있지만, 또 해결 방안이 없는 건 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오늘 저한테 마음에 남을 단어는 상황적 이해라는 학문적 용어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공부해서 사실 진짜 읽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켰을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반발하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많아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이런 이론적인 기반을 저도 갖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많은 교류 그리고 많은 공유가 일어나면 좋겠고 저희가 공유한 이 내용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확신은 저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건 저는 이제 현장에서는 형식에 많이 집착합니다. 객관식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볼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교수님 오늘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용에 대한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면 훨씬 달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고민도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마지막에 약간 겸손함과 함께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러셨는데 어쨌든 저 한 명한테 의미가 있었으니까 또 이 영상이 어딘가에 또 돌다 보면 누군가한테 의미가 있을 테니까 저는 상당한 힘을 많이 얻게 돼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저희 현장의 아이들의 사례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정말 길게 말씀해 죄송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언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정말 정말 괴롭고 외롭고 우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어,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교수님이 해주신 저런 형태의 이해를 본능적으로 원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인정받지 못하고 시험만 치면 국어, 영어 점수가 낮으니까 자기가 결국 끝에 가면 귀인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국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인식하는 현장의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좀 많이 발견해주고 성과로도 너가 잘한다는 것을 점수로도 피드백으로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늘 이병민 교수님 좋은 강연 해주시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이렇게 저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국어에서 오신 민재식 선생님도 현장과 연결해서 음, 가장 오늘 강연에서 가장 우리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이런 현장의 상황,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분께 감사드리고,